치매 유병률을 보통 10%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이면 100만이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여성이 거의 70%가 거의 치매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치매 그 증상도 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좀 위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10월에 시니어 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제가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시니어 레지던스를 좀 마지막에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마트 돌봄이 하는데, 이제 치매도요 다 제가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나 ICT를 활용해서 또 치매도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저기 학장은 아니고요. 이제 학장에서 이제 구직이 변경돼갖고 올 3월에 예산처 처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또 간호학과 그 교수가 맞지 않게 또 이렇게 예산에 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학교는 이렇게 외부 그런 법인의 그런 사업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금 수익만 있는데도 그래도 꽤 비용이 되니까 매일 돈 달라는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막 돈 달라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살림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대 그 병원에서 한 4년 6개월 있었어요. 있다가 또 조교도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부로서 7년 있다가 교수 돼서 이제 좀 공백이 있었죠. 7년간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이런 정신간호사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이제 자격을 땄어요. 근데 교수들이 왜 교수인데 이런 호스피스하고 중독 정신, 방문치매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간호가 실무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알아야 또 가르치고 저의 또 제가 하고 싶은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다 이제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냥 그 처음 삶에서 끝까지를 다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양주시, 저는 북부에 있으니까 경기 북부에 이런 관련된 사회복지, 의료, 그 다음에 또 여긴 안 썼지만 생명존중, 자살예방 그런 위원회, 또 군수나 시장님들의 그런 공약이행 평가, 또 시정자문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럼에 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주제 보니까 노후에 우리 관련된 일도 좀 우리가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재산도 증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많지만 나 자신의 어떤 좀 삶을 가꾸는 거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돌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냐면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제가 주로 있는 지역이 연천이 최고 그 북단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연천이 마을이 99개 마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푹 쓰러져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지금의 이 웨어러블이죠. 이런 걸 목에 달아서 이렇게 펜던트 같이 하면 일하다가 푹 쓰러지면 그 이상 행동이 감지돼가지고 이분을 구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2018년에 사물인터넷이 한참 나올 때, IoT 나올 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변화에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또 이런 애플워치가 심장 그 마비될 수 있는 환자를 구했다. 또 나 살려줘 그랬더니 119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관심 갖고 의정부시 과제를 받았어요. 받아서 전국을 봤더니 김해 이런 데부터 벌써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에코 델타 시티 이런 거 해서 이제 우리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료, 뭐 복지, 일상생활 모든 건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김해까지 가서 보고 이거를 빨리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협회를 창립을 한 거예요. 빨리 이제 교육도 하고 이런 세탁기를 보급하듯이 이런 AI나 IoT 관련된 디바이스를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돼야 되니까 이런 밑바탕에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협회를 창립하게 됐어요. 근데 겁도 없이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뭐 행정사 또 협회 이걸 또 상표 등록해야 되니까 변리사 또 회계를 해야 되니까 그건 여기 대형 회계법인에 맡겨서 뭐 작은 규모지만 또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맡겨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노인 문제 해결 방안인데 지금 이제 국가는 특히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디지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I에 많은 돈을 퍼붓고 있고 노인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장기요양 시설로 진입하는 것을 늦추려고 집에서 이 환자분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집에서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하는 게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데 그 AIP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기요양 시설로 가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벌어도 그 비용을 감내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이제 디지털로 다 이런 사업을 돌봄 사업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나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지 오늘 그런 걸 좀 많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를 이렇게 창립하면서 결국은 디바이스가 있어도 인간이 인간 중심의 휴먼 케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돌봄을 새로운 혁신 방안으로 하고자 했더니 창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든 과를 다 하면 못한다고 해서 노인으로 제가 목적 사업을 해서 이 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독거, 치매 이런 분들을 AI나 IoT로 돌보고 궁극적으로는 노노케어 일본이 지금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 노노케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단 자살률 1위 또 이혼도 1위 치매도 1위 거기다가 또 노인의 빈곤율도 1위거든요. 그럼 이 노인의 빈곤율이 이렇게 1위인데 이분들에게 돈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본같이 노노케어로 해서 젊은 노인이 조금 더 나이 든 어르신을 돌보게 하는 것까지가 제가 이제 협회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자체 사업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제 표창도 많이 받게 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쭉 다 거의 공공사업을 했고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복지부에 이런 스마트 돌봄 전문가 인간 자격을 등록해서 지금 이제 14기까지 해서 이런 전문 강사 이제 해서 지금 한 1,200명? 제가 한 1,000명이 목표였는데 1,200여 명을 이제 뭐 대학은 라이즈 사업, 혁신 사업, 또 그 링크 사업 이런 걸로 대학금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모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많이 했고요. 주로 공공기관에서 거의 제가 많이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신한대 교수지만 협회장의 자격으로 신한대 뭐 이런 노인지회 또 어떤 한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운동, 영양, 문화예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체육회랑 이렇게 해서 MOU도 하고 제가 지금 저희 협회에서 이제 한 경로당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 경로당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박람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신한대 교수이긴 하지만 대학원에서 이제 최고의 과정을 하고 싶어 해서 협약하고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그때는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이어서 이제 주로 동두천 이쪽에 있는 의원이나 뭐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돌봄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취약계층이란 말을 안 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제 혁신 포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돌봄 부분에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고 이렇게
전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도 요즘에 AI 복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들은 통화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음성이 텍스트로 가요.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인터페이스 바꾸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음성이 뭐 텍스트가 음성으로 하는 건 기술이 너무 뭐 쉬운 기술이니까 그렇게 해서 AI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도 이제 스마트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강원도 고성까지 제가 갔었죠. 그래서 한 800명 모여 있었는데 이제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제가 말을 하고요. 작년에 의정부 추병원 원장님이 고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대 수련병원이기도 하고 고대 그 출신들이 레지던트 수련을 많이 하는데 그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치료, 원격 의료, 아직까지 원격 의료는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상간벽지나 특별한 케이스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할 수 없죠. 그 트렌드는.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연천군이 취약하니까 스마트 약상자를 한 몇 개 가정, 의료 취약계층에 보급을 하고 그분들이 이런 밴드를 하고 또 119를 누를 수 있고 약을 먹어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럼 약이 열려요. 그래서 그 여기 그 플랫폼에서 약을 제대로 먹었으면 제대로 복용한 거고 모르고 2번 열면 과다 복용 뭐 이렇게 약간 AI 기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한 10명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5명 했는데 이 취약계층들은 니즈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추병원의 그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공의 어떤 그 국가의 사업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의료비가 전액 면제예요. 그런데 전액 면제니까 어떤 건 아산병원 가고 어떤 삼성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약이 중첩이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약이 한 20개에서 보통 40개예요. 그래서 추병원에서 그걸 다 갈라줬어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정작 먹어야 되는 당뇨약을 안 먹어갖고 5분을 소개받았는데 2사람이 양다리를 잘랐어요. 당뇨는 솔직히 약만 먹으면 2다리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고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더 치밀해져서 의료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문을 열어갖고 막 삼성, 아산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되고 공공의료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비를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니까 또 의료급여 관리사를 정부에서 고용해갖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귀찮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한 달에 제 연천군 보니까 한 달에 의료 취약계층이 500만 원 쓴대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한테 500을 어떻게 쓰냐, 병원을 매일 가도 500을 어떻게 쓰냐 제가 그랬거든요. 쓴대요. 그래서 1800명이 의료 취약계층인데 100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왜 이거 긴장을 안 하지? 그러고 봤더니 그 돈이 국비가 96%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대응 투자가 4%밖에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 양다리 잘라가지고 그 이약인지 당뇨약은 2년치 막 있는데 안 먹고 이 약 먹고 그래서 추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약을 이렇게 골라주고 먹어야 되는 약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 해도요 의료원이 1년에 한 400억이 적자예요. 의료원 안 가요. 그 공공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성남의료원이 제일 많아요. 110억 1년에. 그리고 누가 맞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성남에서 하면 안 됐었거든요. 분당서울대, 분당재생, 삼성이 가까운데 거기다 세워가지고 110억을 적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래서 추병원에서 사업을 한번 1년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초고령화 시대에 돼서 한 14억 인구라나 거기서 한 2억에 가까운 인구가 노인 인구인데 돌봄 인력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다 이제 그런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 다 해외로 빠져서 여기도 이제 이런 스마트 돌봄을 한다 해서 제가 그런 중국의 제남 산둥성에 한 3개 학교 갔다 왔고요. 이제 국가가 이제는 모두 다 디지털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그 교육청 홈페이지 보면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런 거 양성하지 마. 다 디지털 기반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을 시키라 그래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부산 친구, 저는 부산이 제2의 그런 수도권의 도시여서 되게 노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부산이 1위예요. 노인 많기로. 그래서 부산에 제가 서면역에 내렸더니 다 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이렇게 말해요.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예, 근데 요새 하나 더 붙었어요. 빈집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부산에 그런 공장들이 창원으로 갔거든요. 젊은 애들이 다 창원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공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빈집이 무지 많은데 빈집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예, 거기서 막 균들이 이렇게 막 균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산이 요새 하나 더 붙어서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의 도시다. 빈 아파트. 그래서 여기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전직 뭐 사회복지사, 뭐 유아 그런 시설 하던 사람, 뭐 그다음에 조무사, 뭐 이런 사람 다 모아서 15명 국비 전액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이제는 인구 절벽이니까 일반고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너네 7억씩 8억씩 줄 테니까 디지털로 다 학과 재구조화를 해. 근데 이거에 8억 받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에서 못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신간호 비즈니스부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스마트를 붙여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8억을 받아와서 제가 이제 실습실 그런 재구조화 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대에 의원이 연구부원장을 만났더니 고대는 연구중심 사업으로 9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고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고대는 빅5에 안 들어요. 스카이 레벨은 있지만 고대는 워낙 의대가 늦게 우석대를 인수하면서 딴 데보다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빅5는 서울, 아산, 삼성, 그 다음에 카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연세. 이렇게가 빅5예요. 근데 우리는 배드 수가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배드. 걔네는 보통 2, 3천 배드거든요. 그리고 안암이 1000배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병원은 이제 초정밀, 초개인, 초디지털로 가겠다는 그걸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다가 시험 연계해야 되니까 저희 협회랑 이제 MOU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째 부산 교육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돌봄도 트렌드가 바뀌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도 옛날에는 매일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를 꼭 찾아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케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젊은 의사들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많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빠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앱상에서 진료하면요 3시간 만에 집 앞에 약이 배달이 돼요. 그럼 감기 뭐 이런 거 뭐하러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가 코로나 이후에 아주 확 바뀌었어요. 그 진료의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 그래서 먼저 두 개 영상 한번 영상 하나는요 카자흐스탄 영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을 카자흐스탄 같이 물리적으로 의료 형평성의 격차가 있는 지역, 특히 이제 필리핀 거기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 카자흐스탄에 이런 활용했어요. 이 KT에서 만든 모바일 초음파 한번 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해봐. 내려가서 그럼 바로 부식되는 거야. 만약에 Bilmiyoruz. Bizim babamız ne yapacaksın dedi. Babamız daha bir dünya kalacak. Ben ne diyeceğim? Суши. Суши. 그렇게 수시. А что, дорогие, как ты делаешь?
Карамель макиато. Karamel macchiato. Balık. Cheesecake. Да. Şunları al bana. Ay, bilmeyeyim bak. Birdengi çarpmaya kalmış mı? Bilmeyeyim bana ne olur kan. Birdengi çarpmaya kalmış mı? Bilmeyeyim. Dergen çıkarsın. Dergen. Жол 2 сағат алатын шығар. Ол қазірде көп көңіл бөле ала жаза. Ол сенің 이 말이 қалауыңды білді. 이 말 먼저 жадыңдай болсын. 필요로 하기 전에 니즈를 맞춰준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Gece bir takılır. Hayır. Şişe oturacak. Асқазан дәрісі немесе минералдысын береміз. Дәрігер, біз өте алыста тұрамыз. Әйелінің аяғы ауыр. Мүмкін күрделі бірдеңе болып жатқан шығар. Тыңдаңызшы. Бұл перзент қана. Мен оны тексеру үшін ол өзі осында келіп қоямын. Қап, қазіргі жастар әйелдердің сөзін жақсы. Жарайды. Онда асқазанның дәрісін бере сал. Тоқтаңыз. Міне мынаны ал. Пайдасы тияр. Рахмет. Бағанадан бері баланың минералдысын ішкісі келеді. Ой, рахмет сізге. Не істейін деп жатқанын білесің ба? 이게 이제 원격 의료죠, 그죠? 네. Gelin. Kızsın. Bu yegizdir. Yegizdir tanımdan değil. Kendisi de yapar güzel. KT에서 이런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이미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써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써보는 거예요 한 번씩. 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 이제 안암병원이 우리는 초정밀, 초개인, 초디지털로 가겠다. 그런 스마트한 병원으로 예.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모든 기술이 다 나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하고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어묵가를 봤는데 QR코드나 이거는 홍채로 인식을 해요. 딱 들어오면. 그래서 알려줘요. 어디로 가는지. 네. 천으로 된 그 커튼이 아니라 전자 커튼. 잘 때는 또 잘 때, 낮에는 또 낮에 맞게 전자 커튼.
이제 이렇게 월드와이드하게 못 만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로 해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환자의 상태를 의논할 수가 있어요. 장기를 3D 프린터로 이제 해가지고 닥터 헬기로 이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봇 수술은 환자 옆에서 하질 않아요. 의사가 떨어져서 이 손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수술비의 한 10배도 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실비가 되니까 15% 정도 되고 출혈도 적고 통증이 적으니까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죠. 홍채로 인식하면 다 병원비가 계산이 돼요. 예약 날짜가. 네. 이 내용은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병원에 올 때부터가 아니라 병원에 오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 후 그거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온라인. 온라인 공룡기업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약이나 처방전 리필을 주문하면 며칠 안에 고객의 현관으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일반 알약이나 연고제는 물론 심지어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품도 판매, 배달합니다. 여기에는 당뇨병 치료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제, 혈당 조절제와 피임약 등 각종 일반 처방의약품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고객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계좌를 설정하고 의사의 처방전만 보내면 됩니다. 만일 보험이 없을 경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아마존에서 제네릭이나 복제약 또는 브랜드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등 중독성이 강한 약품은 판매나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미국 내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처방약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을 사들였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비대면이나 원격 의료가 되면 약은 반드시 온라인 약국으로 해서 집 앞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온누리 약국에서 체인점으로 벌써 집 앞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많아질수록 온라인 약국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이세돌 알잖아요. 그 알파고하고 격돌해서 내국을 지고 한국 이겼는데 이거조차도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엔 알파고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공지능을 못 당하죠. 그 손정이라는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인가요? 그분이 워낙 2018년 되면 나는 이제 내가 전문 경영인에서 내려오겠다. 나는 전문 경영을 쓰겠다 했는데 그때 AI가 나오면서 손정희가 거기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주로 부르짖는 게 1, 2, 3 다 AI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AI가 그 IQ가 만 정도가 되는 시대가 곧 온대요. 그럼 우리가 맨사에 가는 애 200인데 얼마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세돌이 이때 지고 그다음부터 매스컴에 나오는 거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둑천재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는 다 이거죠. 빅데이터,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AI 그리고 여기 생명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뜨는 사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뭐 IoT, AI, 빅데이터. 왜냐면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분석해서 예측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람 신문 기사를 보고 이게 뭐지?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저기 브래지어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웨어러블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사람 나중에 돌려봤는데 지금은 그냥 실시간으로 얘가 뛰는 거리, 뭐 최고 속도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PTS인데 이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상위를 탈의한 것은 경고를 받는 그러한 뭐 룰이라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지금 운동선수들이 이런 웨어러블을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스마트 헬스케어는 항상 이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디바이스 없이 어떤 정보를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16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 떠오르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딱 발병하면서 예를 들면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일어나야 될 변화가 코로나 때 한두 달 만에 다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요. 이때 이후부터 국가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건강, 안전, 응급 대응, 주거에 다 스마트해요. 그래서 주로 건강 부분은 보건복지, 안전은 행안부, 집을 이런 AI나 IoT를 활용하는 국토부 이렇게 해서 정부는 다 디지털 복지, 디지털 국가로 가겠다는 게 현재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건강 100세죠.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코로나 때 이 강원도 한 지역에 갔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갔는데 심장병 때문에 어르신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데 외롭고 괴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냐? 고독, 예, 그럼 외로움, 우울 이거를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다 스마트가 붙죠. 뭐 스마트팜, 뭐 스마트 모빌리티, 예, 그건 다 스마트 시티 안에 다 있을 거고 지금 국가에서 중강소형 뭐 어떤 형에서 80억, 뭐 한 2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한테 다 돈을 뿌리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받으려면 다 일단 그 도시계획 몇 억짜리를 먼저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다 이걸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디지털 IT 모바일 비슷비슷한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주로 좀 일반적인 거라면 스마트는 좀 AI로 해서 내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과 치료였다면 이제는 예방과 사후 관리를 다 디지털 헬스케어다. 디바이스가 여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전자를 저는 한 번씩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얼마 안 해요. 뭐 20만 원 미만도 있고 한데 그건 다 나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거를 또 의료 영역에서 하면 더 많은 나의 질병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지?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어머니가 50대 때 유방암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가 선제적으로 자기 유방 절제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지난주에요. 제가 눈이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찌그러져 보이고 이상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남편이 개인병원 하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큰 병원을 가래. 그래서 K 안과를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의사가 망막에 부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한 2년을 다녔어요.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고 그랬는데 잘 또 지냈는데 또 다시 제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하고 다음에 언제 와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왼쪽에 비문증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니고 빛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광시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남편한테 물었더니 그냥 다 노화로 오는 거니까 있어봐 이런 거예요. 또 아들이 또 의대생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듣지 말고 그냥 엄마 가봐 병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의정부에 있는 큰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비문증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지금 오른쪽
그 K안과 다니는 거 빨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또 딸도 안과 의사니까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엄마 실명하니까 당장 또 그 안과를 가래요.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안과를 가래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이 의사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저 정밀 형광 안전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럼 딸이 조금 선생님하고 통화했으면 좋겠다니까 싫대요. 자기는 보호자하고 대화하기 싫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그 자료를 받아갖고 저희 딸이 남도 치료해 주는데 엄마 눈이 지금 실명 전이니 어떻게 해갖고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저기 세브란스 의사를 해줬어요. 갔더니 제가 한밤대 선생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제가 진료할 때 이렇게 의사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뭐뭐 할 것 같은데 세컨 오피니언을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딴 애한테 갔다 와도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의료진의 실수와 그런 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따져봤자 의료 그 사고로 제가 법률적으로 해봤자 이기질 못해요. 근데 진짜 작은 실수로 부모님 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더블 체크라고 말하기 그렇고 세컨 오피니언 또 다른 거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안과에 이제 여기 가서 주사까지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안에 동자에다 맞아야 되는데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마취 안약을 넣고 하니까 고통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이런 거 보고 의사가 묻더라고요. 뭐 고혈압 있어요? 고지혈 있어요? 당뇨 있어요? 그리고 가족력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엄마 미안하지만 그 카톡을 켜놓고 있으래요.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엄마 그 의사가 묻는 말 기억나? 그래서 고지혈, 고혈압, 당뇨 다 물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다 갖고 있잖아. 거기다 가족력까지. 그래서 가족력은 무시를 못해요. 진짜 당뇨 있는 집은 꼭 관리해야 되고 고혈압도 다 그 유전자라는 건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이 유전자예요. 풀몬 이런 데서 다 유전자 하는 회사랑 해가지고 그 먹는 거 그 사람이 맞는 거 다 개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회사에 보내면 돼요. 그러면 쫙 리포트가 막 몇십 장 나와. 제 온몸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간호사나 인공지능 의사가 있나? 있잖아요. 왔잖아요. 그 가천대병원에 왔지만 걔가 내과 의사인데 걔에다 의존하진 않아요. 다학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원했고 인공지능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내렸고 그 일반 그냥 그 사람 의사는 그냥 혈액 화학요법을 원했다. 그럼 환자는 어떤 걸 택하겠냐 그랬더니 왓슨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직 왓슨에 대한 안정성이 뭐 진단율, 정확률이 90몇 프로를 하지만 지금 다학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코로나에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스마트 병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 병원 모델을 18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중환자실과 중환자실도 같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A병원 중환자실, B대학 병원 중환자실도 헐고 나중에는 가상의 병원을 버추얼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국가의 목표예요. 그 버추얼한데 가상병원 있어요. 조선대 이런데 홈페이지 가보면 몇 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아바타를 타고 가서 1번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AI가 진단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아산병원 같은 데서는 AI 진단하는 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도 다 디지털로 돌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해서 스마트 케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안암병원은 경기도 부천과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중장년 고독사가 우려되는 남자들이 고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원격으로 이 사람들의 건강정보 이런 걸 갖고 케어하는 거. 그럼 어떻게 케어해요? 진단을 해서 현지에 있는 의료사의 협동조합 의사나 간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오더를. 그럼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죠?
고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다른 대학 병원보다 더 나은 이런 걸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이 이런 예방과 예측과 맞춤과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인, 치매,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안전, 정서지원, 긴급구조, 의료 돌봄, 주거 영역. 그럼 어떤 디바이스를 하냐? 웨어러블. 요즘은 웨어러블도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약간 섬액이 있거든요. 섬액은 60 이하, 50 이하인데 제가 40번 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호사지만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맥박수인데 제가 깊이 잠들면 40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 맥박수가 낮으면 좀 운동선수들이 심폐활량이 좋아서 그렇다는데 전 너무 무섭죠.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 내가 어느 시간에 40번으로 내려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워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런 접촉식이 아니라 비접촉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상자 센서, 그건 뭐냐면 어머님 집에 문 열림 센서를 해놓으면 엄마가 3일 동안 문을 안 열면 그게 보호자하고 돌봄 제공자한테 연락이 가고 또 스마트 플러그를 끼워놓으면 물 사용량이랑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 또 알람이 울리고. 근데 저는 이런 사람만 스마트 돌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리 시장님으로 나오려는 분이 저한테 스마트 돌봄을 구리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데 반려동물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힘든데 반려동물까지? 그랬더니 반려동물도 우리가 4분의 1,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금제에 스마트 싱즈 펜 요금제가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서 강아지가 얼마만큼 활동하는지, 걔가 콩콩콩 짖으면 그게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감정 인식도 되고요. 로봇 청소기랑 연결하면 그 스마트 싱즈 펫 돌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세요. 다 충돌이 돼요. 이 자료를 다 갖고는 있는데 이 자료가 이거를 전 정부에서는 암호화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제일 이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10%를 우리가 치매 유병률을 봐요. 그러면 1000만이 노인 시대에 100만은 치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매 원인, 증상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D라는 거는 라틴어로 없어지다, 아래로 추락하다 그런 뜻이고요. 멘시아는 멘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추락한다, 마음이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알츠하이머가 우리 치매의 거의 다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다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이 알츠하이머, 기타 치매 여기는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은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혈관성 치매는 만성 질환에서 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것만 잘 라이프 스타일만 잘 바꾸면 혈관성 치매 20-30%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노인을 또 막 관리하다가 다시 또 중장년을 막 관리하려고 해요. 왜? 애초부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노인으로 진입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또 중장년한테 헬스케어 많이 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는요 구분해야 되는 게 선망이에요. 우리 뇌수술하거나 하면 사람들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선망이에요. 근데 선망은 뇌외과적인 문제로 생기고 얘랑 증상이 똑같아요. 이런 기억력의 문제 오고 진학력, 여기가 어디고 오늘이 며칠이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판단력도 없고 이런 지적 기능 이런 게 다 떨어지는데 선망은 일시적이고 다시 돌아와요. 그걸 가역이라고 하고 치매는 비가역이에요. 그리고 선망은 급성으로 오고 치매는 깔려서 와요. 잠행성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이 치매는 만성, 잠행, 비가역이다. 그러니까 어렵죠.
예, 치매에 일단 노출되면 약을 먹어도 급격히 나빠지는 것만 방지하는 거지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가 발달했는데도 치매가 문제가 있는 왜 문제가 생기나 그 원인을 몰라요.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약을 쓸 텐데 없으니까 치매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 치료제는 없고 치매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걸 퍼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앞으로 치매에 문제가 있는 뇌 문제만 발견한다면 그 약을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치매가 말기가 되면 여러분들만 똥도 벽에 붙인다고 하는데 효성이 있어도 못 견뎌요. 그래서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전문 시설에. 그러니까 막 딸이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모셔가는데 이틀을 못 견뎌요. 똥 막 놓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돈 훔쳐갔다 그러고 망상 생기고 환청 생기고 막 이러면 가족도 아무리 사랑이어도 케어를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치매 인자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이야 레벨이 한 10이어야 되는데 한 20, 30이야. 그래서 무서워 죽겠는데 치매는요. 치매 PET가 따로 있어요. 그냥 뇌 사진을 찍으면 잘 몰라. 치매 전용 PET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매는 여성한테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해서 그냥 뇌 사진만 찍어봤는데 뭐 특별히 이상은 없었는데 치매 PET를 찍어야 치매를 알아요. 그래서 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치매는 일단 기억력 상실하는데 최근 기억을 상실하는 게 주 증상이에요. 과거는 주마등같이 너무 잘해요.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뭐 5살 때 뭐 했고 이건 아는데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프랑스 말을 하다가 미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이 나면 나중에 치매 걸리면 또 어릴 때 그 프랑스 말 하던 거를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기억은 너무 선명한데 현재 기억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최근 기억 그걸 못해요. 과거 기억은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막 진압력 없어지죠. 판단력. 그래서 우리 치매 검사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등급 받으러 가면 등급 받으면 하루에 뭐 요양봉사 몇 시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교육을 시켜요. 엄마 지금 대통령 누구냐고 그러면 박정희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참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박정희 그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인지에 문제 있죠, 그죠? 네, 오늘이 몇 날 며칠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1962년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진압력. 그럼 진압력 없는 걸로 쳐요.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그냥 술술 나가요, 술술. 네, 그 어르신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우리 장기요양 판정위원이 가면 휠체어 앉아 있다가 그 판정위원 건강보험공단이 영화관 갔더니 할아버지가 막 걸어다니더래요. 그래 불법 청구를. 그게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아줌마 오면 그래도 편하니까. 그래서 참 그렇고요. 정서장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기도 하고 손주하고 초코파이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기능 손상되죠. IQ도 떨어지고 이 생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기능은 손상돼요. 씻고 먹고 자고 뭐하고 또 남자들은 조금 이게 깊어지면 또 성적인 부분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돌볼 때 여자를 남자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건 법적으로 못해요. 남자는 여자가 돌볼 수 있으나 여자를 남자가 돌보는 건 못해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가면 성적으로 또 남자들이 막 올라가니까 또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과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를 아무리 돈 많이 줘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 막 하고 칭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요양보호사가 이래요. 어떤 보호자가 엄마를 맡기면서 우리 어머니 잘 좀 부탁한다 그랬대요. 그럼 요양보호사 손길이 닿으면 좋아져요.
그죠? 라면 먹던 거 잡곡밥 해드리고 뭐 다른 거 먹던 거 뭐 콩나물 뭐 이렇게 좋은 반찬 해드리면 좋아지는데 좋아지니까 또 딸이 와서 우리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 또 그러더래요. 또 요양봉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아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좋아지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젊었을 때 일하면 노후에 보장해줘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씩 준단 말이에요. 900불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집 앞에 2주에 한 번씩 다 갖다 놓더만요. 뭐 일용용품을 다 갖다 놓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는 일했거나 안 했거나 다 안 다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치매는요 예방은 가능한데 완치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더 진행이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기능을 최적화하는 거지 더 좋아지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 궁극적으로 약을 먼저 안 써요.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치매는 비약물을 먼저 씁니다. 인지치료 뭐 하잖아요. 그 어머니들 계시면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뭐 그림 꿰맞추기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비약물을 먼저 써요. 근데 비약물을 쓰는데 안 돼. 망상이 계속 있어.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들은 그 저녁쯤 되면 석양증후군이 있어. 가만히 계시다가 해질녘쯤 되면 막 불안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석양증후군인데 그런 게 생겨도 비약물을 써요. 안정하게 드리고 조명도 낮춰드리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되면 안정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약부터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약물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가족이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 인력보다 가족이 많이 돌봐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돌봄 이런 책을 많이 봤더니 돌봄을 하는 그 제일 많은 자식 중에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며느리일까요? 돌봄 인력 누가 할까요?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요, 며느리, 아들, 딸은 그 다음에. 웃기죠? 근데 제가 보면 다 딸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통계를 보면 아들, 며느리, 배우자, 딸 이래요. 그래서 딸은 장점이 있어요. 엄마나 아버지를 해주는데 또 감정적인 그 문제가 있어서 또 가족 간에 또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돌봄 제공자들이 아직은 우리가 가족 돌봄에 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약물요법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이런 가족 부담감이 너무 많다. 근데 치매는 심해지면 집에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요양원은 치매를 안 받아요. 힘드니까. 치매는 전문 요원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치매 교육을 받으면 하루에 돈을 더 받아요. 시간당.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국가에서 치매 교육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호스피스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자가관리. 그래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데 그냥 이거를 내가 침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딱 패치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패치는 있어요. 보름짜리.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그 패치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 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패치의 장점이 있다면 이런 거래요. 그거 먹으면 즉각 혈당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음식을 A집에 갔고 B집에 갔는데 A집에 가면 더 많이 오르는 거야. 그럼 그 집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용어로는 쓸 수 있으시나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 전 단계니까 이제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하는데 이게 다 치매의 원인이에요. 혈관성 치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운동하고 과음 금지하고 비만 조절하고 이거는 우리의 이제 진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어디서 오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꼭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치매 관리는 일단은 일상생활 관리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의료적인 거, 또 상담, 전문의고. 그래서 요새 국가에서 치매 안심센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또 지역사회에서 하는데 요즘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전화로 뭐 어르신 뭐뭐 어때요? 뭐 이렇게 통화만 해도 일단 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음성으로서도 감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부정확하니까
그냥 진단용이 아니라 그냥 이 병원에 진입과 이제 이 센터에 올 수 있는 그냥 선별 그 정도로 지금 음성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르신들이요 배회를 합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원더링이 기본 증상이에요. 집을 나가서 못 찾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니어 타운 이런 데 가면 여기에다가 그분 사진을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래 방에. 그러니까 그분이 딴 데 갔다가 방을 못 찾으면 내 사진을 보고 오고 그런 걸 방에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효돌이라고 봤는지 모르지만 요만한 돌봄 로봇이 있어요. 걔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 사랑해요 말도 해줘요. 그리고 어르신 심심해요 저랑 놀아주세요. 그런 로봇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올래다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한 150만 원 해요. 근데 월 4만 원이면 걔하고 놀아요. 그래갖고 어떤 어르신은 사랑해요 이러니까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걔가 온 몸이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여기 누르면 엔터. 여기 머리를 막 쓰다듬어. 그럼 머리를 10번 쓰다듬은 사람이랑 한 번도 안 쓰다듬은 사람의 우울을 해봤더니 훨씬 더 우울이 많이 쓰다듬은 사람이 낮아지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치매 어르신한테 그걸 줬대요. 그 반려 로봇을 줬는데 얘가 이랬대요. 어르신 저를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걔 안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디바이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 도어 센서로 알 수 있어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심지어는 여기 깔창, 그것도 웨어러블이에요. 신발 깔창.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여기 뭐 노인병원에 있는 제 제자를 데려왔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사라지면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 또 뭐 이런 그 약통 또 수면 센서 수면 센서도 그냥 헝겊 같은 거만 깔아놔도 제 수면 패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고 이런 이제 노인들 고독사나 이분이 뭐 갑자기 낙상을 했는지 여러분들 뭐 누구더라? 현미, 김수미는 남편이 저쪽 방에 있었대는데 쓰러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새 한 6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낙상 카메라가. 그 쓰러지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 같은 집에 부부가 있었는데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제 그저께 포천에 케어링 스테이라고 한 월 보증금 2천에 월 350만 원 하는 요양원에 갔더니 본인이 내는 거, 지급하는 걸로 지불하는 걸로 해서 센서를 달았더라고요. 화장실과 침대 옆에.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활동 감지기, 제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카메라로 다 이렇게 인지해요. 그래서 안 움직이면 또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치매 예방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강남구 돈이 많으니까 막 이런 걸 막 대량으로 갖다가 퍼부었는데 다 회수했어. 왜 그럴까요? 노래만 들었대요. 누구 노래요? 임영웅 조회수가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회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었다. 얘가 효돌이에요. 온몸이 센서예요. 그래서 뭐 노래 불러줘 노래하고 뭐 저기 어르신 저 심심해요. 뭐 저랑 놀아주세요. 뭐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약을 다 몇 시에 얘가 말을 하게 다 알람을 주거든요. 시나리오를. 그럼 그때 다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건조하니까 물 많이 드세요 어르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은 아무하고도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약상자예요. 약상자인데 스마트 약상자인데 이게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 개발도상국의 결핵 환자는 약을 그때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노원구 치매센터에서 얘가 시간이 되면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약이 딱 튀어나와요. 까서 그럼 먹어요. 그럼 이 위에 CCTV가 있어갖고 찍어요. 그럼 간호사 한 명이 80명의 독거치매 어르신을 관리했어요. 했는데 또 개인정보라고 이거를 띄라고 했대요. 이 CCTV를.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이분들 이게 약이 빠지면 여기 용량들이 이 약통의 무게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 약 안에 있는 그 무게가 빠지는 걸 갖고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지금 낙상도 되고 뭐 IoT 또 그 치매 어르신 연세 드시면 또 불 내잖아요. 그죠? 불 켜놓고 또 깜빡하시니까 그런 연기 감지, 예, 온도, 습도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것도 있어요. 그 수면 패턴 이렇게 헝겊 하나 깔아놓으면 그 웨어러블로 다 수면 패턴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들 낙상 관리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은 낙상 감지가 낙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바이탈도 다 해줘요. 호흡, 맥박, 온도 그것까지 하는 게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지금 다 나와 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GPS 기능도 쓰고 하는데 우리의 노인이나 앞으로 이런 모델은 다 일본 겁니다. 왜 일본이 우리보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일본이 한 20, 30년 앞서 있고 미국이 한 50년 앞서 있다. 특히 의료는. 근데 그래서 일본 거를 실패해도 그대로 따라가요. 일본이 의료보험이었거든요. 우리가 의료보험. 일본이 또 건강보험 하니까 우리가 또 건강보험. 또 일본이 장기요양 걔네는 개호라고 그러죠. 개호보험 하니까 우리가 장기요양. 그래서 얘네를 거의 따라가서 이제 사태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사태시는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의료와 요양과 예방 이걸 함께 이렇게 해요. 근데 얘네는 정보를 공유해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랬다고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끼리 이런 걸 다 해서 의료, 요양, 생활을 함께 해준다. 근데 이 사태시가 노인이 34% 아주 초고령화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애견 카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니어 카페가 있어서 할머니들이 여기 오셔갖고 커피 마시고 여기서 이제 방문 간호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압도 체크하고 약도 해주고 이게 이제 일본의 그런 사태시 모델입니다. 그래서 케어 카페, 시니어 케어 카페에서 의료와 복지와 문화 케어에 오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 모델인데 이제 이 스마트 돌봄은 뭐 치매건, 뭐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이제 이게 반려동물이건 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개발하는 워킹 그룹이 뭐 보건의료, 뭐 IT, 뭐 문화예술, 디자인하는 다 해서 워킹 그룹이 한 15그룹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빅데이터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예측해서 맞춤형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 정보가 우리는 분절됐어요. 공공도 분절됐어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될 건지, 또 노인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쉴까요? 아니. 네. 안 쉬어? 쉬지 마? 그냥 가는 네. 쉬지 말면? 네. 그러면 우리요 좀 힘드니까 제가 저기 같이 율동을 하면서 조금 몸 좀 풀고 하죠. 예. 네. 힘드니까 일도하는 거야. 이거 뭐야? 춤도 추시고. 이거 하는 거야. 사진을 야 진짜 손
산업 여기에 나오게 별론데. 아이고. 아이고 네. 아깝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치매는 실은 이제 중고도로 가면 일상생활이 한패돼서 죽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또 삭막하니까 이제 예방하는 거 위주로 하고 제가 앞으로 꿈꾸는 그런 시니어 레지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맨 앞이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빅5 있어요. 시니어 시설. 그래서 그 건대 앞에 있죠. 스타 은행인가? 거기가 900 분양 당시는 7억이었어요. 보증금이. 그리고 한 달에 500 정도 된다나. 근데 이제 분양 후에 이제 올려 되팔아갖고 한 9억 했는데 롯데 르웨스트가 마곡에 지으면서 12억을 했어요. 거기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반시티라고 해서 그래서 타워 팰리스를 작게 한 느낌?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왜 다 병원을 끼고 있냐? 왜 그러죠? 노인이 되거나 그러면 불안해. 신경 안정제를 병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다 우리 뭐 간호사도 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응급이 생겨. 그래서 롯데 르웨스트 나는 묵는 입주민이야. 그러면 이대병원에 내가 응급실에 가서 나부터 봐주나요? No. 나부터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응급실은 트리아제라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천천히 가도 돼. 이 사람 지금 피 막 흘려. 그럼 그 순서가 있어요. 중증도에 따라. 롯데 르웨스트에 있다고 빨리 와갖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들어가면 우리는 국민이 어떤 평등법에도 문제가 생기죠. 절대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은 병원 옆에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로 심근경색 빼고 노인이 병원에 와서 그 정도로 응급실로 올 거면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병원 옆에 있기를 바래. 건대. 그죠? 그 다음에 삼성은 노블카운티, 또 뭐 헤리티지, 또 지금 롯데르웨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자기 재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뭐 1,000이 나가든 2,000이 나가든. 또 없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왜? 국가가 해주니까. 근데 중산층이 문제예요 지금. 중산층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100세 이상 살거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보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세바시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재수 없으면 원치 않는데 20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유전자를 교체한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끝인 것 같아. 어디에? 맨 앞에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지?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빌리지 우리도 생각을 해야죠. 부모님만 모실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스마트 빌리지는 어떤 건지 제가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딸이 있어서 자주 갔는데 애리조나를 갔거든요. 애리조나는 사막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미국의 노인들이 그 관절염 걸린 사람들이 건조한 데 있어야 된다고 그런 차 RV 차 타고 그런 애리조나의 그 RV 파크 이런 데다 세우고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갔더니 이렇게 빌리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맥도날드에 와서 커피 마시고 가서 이거 골프를 친대요. 그쪽 이렇게 작은 골프장이에요. 근데 골프장 안 나오면 죽은 거래요. 네, 근데 요즘 파크 골프 있더라고요. 전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만 원이면 하도 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스마트 빌리지를 그런 거를 주의해 두고 이제는 노인 시설은 시니어 시설은 절대 시골로 가면 안 돼요.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어디에? 도시 바로 옆에 대학가 주위가 가장 좋은 시니어 시설입니다. 다 있잖아요. 경찰, 의료기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빌리지 제가 했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공간 구성, 기대 효과. 그래서 저는 롯데 르웨스트 거기 가서 또 빈부의 격차가 있대요. 들어올 만큼은 돈은 다 있는데 또 아주 높은 사장님
대기업 사장, 또 아닌 사람, 또 거기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나오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삶의 질을 위한 게 그런 데 가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빌리지는 우리는요, 노인은 노인끼리 살면 안 돼요. 워낙에 그 삼성 노블 카운티는 세대 간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체육, 뭐라 그러죠? 체육단?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어른을 위한 문화 뭐라 그러죠? 문화교실? 뭐라 그래요? 우리 문화센터. 그걸 같이 하려고 했어요. 어린이, 성인, 노인. 근데 다 안 됐어요. 지금 노인만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야 애니타임 24시간 365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후를 지내는 건데 제가 이제 그냥 가안으로 150만 원 이렇게 왜? 이런데 시니어 시설 들어가면 돈이 안 들까요? 들죠. 경조사도 들고 병원 딱 필요하면 난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돈이 시니어 시설에 가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뭐 이용하면 그 돈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양시설에 가면 등급받아서 등급돈만 내나요? 좋은 데 가면 식사비, 누워있는데도 프로그램비 해갖고 170만 원 청구해요. 네, 등급 1등급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그 다음에 디지털 친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공동체, 여가. 이렇게 해서 여하튼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야 되겠죠. 그죠? 애니타임 해서 신속하게 24시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으로 제가 얼마 전에 콘천에 케어링 스테이라는 데 갔더니 간호사가 상주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하고 거기는 더 해갖고 네일 다루고 싶으면 애니타임 네일 케어 해주고 그 다음에 세라믹으로 된 데 가서 누울 수도 있고 뭐 머리도 하고 싶으면 머리 하는 사람한테 다 돈 내요. 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네, 연일에 건강검진 할 수 있고 웨어러블로 이분 걸 다 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전문가가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여가 취미가 있고 뭐 영화관도 가봤더니 그 케어링 스테이라는 데 갔더니 노래방이 있는데 이 넓은 벽면 2개가 다 화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영화관도 있고 또 노래방도 있고 다 쓸 수가 있죠. 정원 텃밭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만 꼭 가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 가서 같이 소규모 국내 여행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다. 약간 스몰 익스커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이 아닌 요즘은 자녀들이 얼마 없잖아요. 또 해외에 있는 경우도 혼자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 지역별 이런 모임을 하면서 유대감을 갖고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영양사가 설계한 식단, 제철 이런 걸로 우리가 같이 또 디너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념일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디지털 친화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언어로 다 제어할 수 있거든요. 불 꺼줘, 불 켜줘 이걸 다 말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 난방, 스마트 보안 다 해서 AI가 일정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영상통화 이런 거 다 디지털 교육하고 개인 공간이 있어요. 대부분요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케어라고 해서 여기 공동 공간이 있고 자기 필요할 때는 들어가 자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1인, 2인 예, 이런 시설로 될 수 있고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스마트 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휴식의 그런 중심으로 예, 소파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기본이죠. 네, 물리치료에 가서 다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서 해주고 네, 또 상담실 또 해드리고 문화센터 또 가족이 오면 그 패밀리 유닛을 해서 지금 패밀리가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케어. 하나케어는 1년에 6억씩 적자래요. 그거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저기 남양주에. 그래서 숙박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스마트 빌리지는 어떤 개인의 어떤 소속감, 자율성, 성장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어서 시니어는 절대 고립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 보니까 조선대 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주변에 노인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평생교육이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평생교육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자원봉사도 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조선대병원에서 해결해주고 이런 지금 이제 시니어 시설인데 그게 스탠포드 대학에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고립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공동 식사에 식사하고 오전 이런 문화예술,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턱도 다 지금 나라에서 노인들을 집에서 있게 해준다는 거 다 찾아가고 재택의료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도 중요한데 문턱 같은 게 어르신이 사용을 하려면 턱이 높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거 환경을 낙상 방지 다 이런 걸 할 수 있게 다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도 태양광 뭐 이런 거 멘토링 이런 시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세대 간 교류가 안 되면 고립된 그런 그룹이 되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정기 건강 체크 그런 다음에 디지털 리터리시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시니어 교육하고 안전 시스템 또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금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있고 센터 있는데 그런 데처럼 일정 관리 소통 서비스 이런 거 해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150만 원의 50%는 주거, 식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스마트 빌리지는 기본 욕구, 안전, 또 사회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자아도 실현할 수 있는 거기다가 액티브 시니어가 많잖아. 우리 같이 이제 아직 시니어 그룹에 있지만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 액티브 시니어들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맞는 세대 간 통합 또 고령화 사회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런 빌리지를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하고 국가에 지금 국가는 아주 못 사는 사람 위주로만 가는데 말고 중산층을 위한 이런 거를 하나의 시범마을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파트너십하고 교육기관에 가서 우리도 평생교육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어르신들만 요양 가는 게 아니라 공동주거 그거 한번 유럽 거 프랑스 보세요. 그 유럽에서는 공동주거가 40대부터 같이 사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한번 풀어봐요. 아니 그거 아니 네 번째는 눌러야지. 플레이. 로딩이 걸려? 여기 독립을 택했지만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 여기 독립을 택했지만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코어하우징과 일본의 쉐어하우스 연맹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 스웨덴 스톡홀름.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대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주택 코하우징입니다. 이곳 페르드크네펜에는 50대부터 90대까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1인 가구입니다. You are in the common areas. You talk to everyone, but if you are tired of people, meeting people, then you just go home and close the door to your flat. 1층은 함께 생활하는 코뮌입니다. 주방과 거실 등이 있죠. 2층부터는 혼자 혹은 두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크기의 플랫입니다. 자기만의 집이 있는 아파트인 셈이죠. 우리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컬스틴. 70대의 그녀는 건축가이자 열정적인 활동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나이 든다는 것은 언제나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돈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면, 그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하고요. 하지만 페르드크네펜은 혼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have chosen to live there, interested in doing things together, so we are prepared to take responsibility together when we move in. 아,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인 가구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섭섭한 나라,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에선 따로 또 같이 살기의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도쿄 산겐자야의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이토 류타 씨를 만났습니다. ここでバーベキューしたりとか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이들과 새롭게 친해지고 싶어 선택한 쉐어하우스. 류타 씨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掃除っていうかキッチンとかもなんか自分で揃える必要はないし家具についてるのでシェンは結構揃っていて大体の今はシェアして使っていて最近は自炊して今日は本当にそう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は一人暮らしよりもシェアハウスのいいところかなという緊張感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あるバランスが取れたちゃんとみんな独立しててちゃんとしてるけどたまにみんなが遊ぶようなシェアハウスに入るとすごいなんか独立する 일본에서 쉐어하우스는 트렌디한 주거 형태로 젊은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인구 총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1인 가구도 520만 유럽에서는 코하우징이라고 코하우징이라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저희 아들도 뭐 하면 툭하면 엄마가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어른들이 하는 거? 꼰대짓 한다고 자꾸 그래요. 나 꼰대짓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코하우징이 쉽지 않은데 있더라고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살더라고요. 이렇게 조립주택으로 해서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혼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 문제 이런 부분 해서 나중에 제가 단체방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니어 TV에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그거는 나중에 그냥 보시는 걸로 제가 단체방에 띄워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질의및 응답할 시간도 다 놓쳤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제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세요.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끝나고 가고 싶잖아요. 이따가 저 같이 가실 거예요? 디프리를 그럼 그때 질문을 받고 여기 까부치킨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두 가지만 받죠. 네. 질문을 좀 하실 분들은 좀 하세요. 일단 두 가지만. 질문 있으신 분은 저 밑에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치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를 좀 묻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나한테 치매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지금 깜빡깜빡을 하는데 이 치매 초기 증상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사실은 좀 가끔씩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치매 원인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잠을 잘못 자면은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가지고 그게 요즘 뭐 뇌 척수액이 다 씻겨가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뭐 자료들이 좀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뭐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 좀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다음에 건강 유지하고 제가 이제 오늘 했는데 강의 분량이 많아가지고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 네,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와서 거기에 예방하는 게 다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성인병, 만성질환
그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그 오늘 저기 그 단톡방에 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왜 치매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이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혈관성 치매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거 비만,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자꾸 쓰는 걸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 두뇌 쓰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또 저를 또 너무 늦게 끝나면 미워할 것 같아요. 수면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수면하고 관계가 있나요? 잠을 잘 근데 수면을 못 자서 치매가 생길까요? 그런다고 그런 건 하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요새 많이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잠을 안 자서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높아요. 제가 혈청 검사를 했더니 그게 그게- 높은데 내가 MMSE 인지 검사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높더라고. 그게 치매 원인이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뇌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는 없대는데 PCT를 찍어야 돼. 치매 PCT. 그거 찍는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네, 한 사람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나오시는 하겠습니다. 분은 제가 무서워. 뭐라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질문을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저 오늘 마무리는 모처럼 하시고요. 제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요. 먼저 그 친구이자 또 양승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하는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그 돌봄 궁금했는데 지난번 방송 그 내용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것도 다 잘 공부를 했고 동시에 그 오늘 강의의 주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AI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인형 같은 걸 막 만지니까 인형이 막 대답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 여러분 그 스마트폰 거기 그 AI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걔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질문하면 막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때 걔가 대답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그럴 때 걔가 뭘 질문하면 얘가 빨리 대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밖에 이렇게 땡땡땡땡 이런 게 뜨면서 막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체증이 걸리듯이 그런 거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순간 뭐를 생각했냐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막 치매 이런 거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AI가 많이 필요하면 조그만 웨어러블 옷부터 이제 커다란 그 모든 기기 그다음에 병원 아까 고대 안암병원 그런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엔비디아 이런 데서 만드는 그 GPU를 다 사가지고 장착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 GPU가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엔비디아가 파는 GPU가 2,400만 원. 더 큰 거, 막 속도가 빠르고 또 기록을 많이 해두는 거 이런 건 5천만 원. 요만한 게.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런 GPU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또 HBM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하이닉스가 오늘 강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제가 막 듣는 것과 동시에 막 제가 찾아봤어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어디인가. 근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모든 사업을 하는 곳들이 다 그 고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 이것도 재미있지만 야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벌게 될까. 또 그걸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식을 그쪽으로 사세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사람 더 하고 싶다니까요. 한 명만 더 질문을. 그 질문을 하라니까 다른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시네. 주식, 그죠? 양승희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지경도 넓히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요. 1,000만 명 중에서 10%가 이제 유병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가정마다 치매 노인들이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대도 이제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선망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호자가 그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엉뚱한 얘기 하시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다 수용해서 케어할 때 수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에 있어서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실은 이제 이거 하려면 그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맞는 대처법도 해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선망이 아니고요. 치매 증상 중에 환각, 망상, 제일 많은 게 도둑망상 많고요. 이 사람이 이제 환각이 있단 말이에요. 환각은 환청, 환시가 주로 많아요. 남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남이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이 듣는 거. 그러니까 착각은 외부에서 자극이 있는데 뭐 검은 줄을 쥐로 보는 건 착각이고 똑같은 지각의 문제인데 환각은 남이 아무것도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 보이는 게 환각인 거예요. 환청, 환시. 그러면 저기 귀신이 있어 그렇게 말해요 어르신이. 그러면 어르신 귀신이 어디 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르신 귀신이 보이나 봐요? 무서웠겠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왜? 그거는 그분한테 실은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리얼리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얼리티를 주면 망상이나 이런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혀요. 자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고 들어주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좀 잘 모르는 사람 어르신 뭐가 보여요? 귀신이 몇 명 있어요? 뭐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망상이 고착화돼요. 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게 자꾸 보이니까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주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네, 몇 번이고 그렇게. 네, 그래야지 어르신이 좌절을 하거든요. 네, 그 치매 어르신들은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표정만 봐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근데 막 표정 왜 그래?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표정을 보고 막 무서워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드러운 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좋은 질문 해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둑도 훔쳐갔다 그러면 어떡할까? 안 훔쳐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노래를 잘해요.